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285쪽입니다.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보통 풀뿌리 민주주의, 민초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아래서의 민주주의, 예? 그러니까 정부나 위에서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어, 만들어서 이렇게 하달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행정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그런 어떤 정책, 음, 이런 것보다는 아래에서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중에 먼저 가족과 관련된, 혹은 뭐 여기 나왔던 것처럼 사상이나 일상에서의 어떤 간극, 거리가 이제 있다는 거죠. 실제 이데올로기하고 민주주의 이데올로기하고 일상에서의 어떤 민주주의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는 공간이 가족 안에서 드러난다는 건데, 한번 볼까요? 자, 이 글은 누구냐 하면은 유시주 이희영 씨의 공동 글인데,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 글에서 이제 발췌한 부분입니다. 같이 볼까요? 남편도 같이 운동하면서 만났던 남편인데, 자, 여기서 운동은 이제 스포츠 운동이 아니고 민주화 시위 운동, 데모할 때 그 운동입니다. 어, 이게 가정이란 영역에서는 정말 비민주적이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어? 만났던, 그래서 막 서로 결혼까지 이르게 된 그런 부부 관계겠죠. 그런 남편인데 밖에서는 그렇게 같이 격렬하게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실제 가정의 영역에서는 정말 비민주적이죠. 이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즉 이념적 부분은 굉장히 선도적인 구호를 외치는데, 정작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가치관에 그렇게 있어요. 역할 분담도 하나도 안 되고 가사 분담도 하나도 안 되고 아주 전형적인 전통적인 그런 가부장제의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의 연장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분이 인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했던 그 세대는 사실은 지금 저와 비슷한 586 세대인데, 그 성장해온 시기가, 자기가 그 성장해오면서 보고 자란 자기 가정이 아무래도 권위적인 가부장적 그런 시스템,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을 겁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그죠? 그런 영향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라면 가정에서도 사실은 막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어야 되는데, 그죠? 아무래도 그 세대 자체는, 그죠? 이렇게 또 이해가 쉽지 않겠죠? 그래도 남은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서도 또 외부에서,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과거의 배경이나 이런 걸 놓고 저 사람도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내면과 바깥, 보이지 않는 부분과 드러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의 불일치가 굉장히 많이 저한테는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도 제 머릿속으로 이게 옳은 것이더라 하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실천적인 살아가는 모습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니까 공약,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고통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하려고 자꾸 노력하죠. 공약, 제 상식에서는 그게 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이것, 즉 왼쪽을 들어보면서 이것, 오른쪽을 들어보면서 이것,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이렇게 이제 나눈 거겠죠.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또 때로 구분만이 아니라 이게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해서 이 간극을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거든요. 김경진 씨라는 분이 이제 김경을 토로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말에 대한 이제 그 답변에 해당되는 글을 한번 볼까요? 김경진 씨는 학생 운동을 거쳐 노동계 외곽의 비합법 조직에서 한동안 활동하다가 1992년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한 시민운동단체에 몸을 담았다. 시민단체의 틀 안에서 청년운동조직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었고 뜻을 같이 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단체 안에 청년회를 출범시키고 기반을 잡았다. 그러나 94년 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런 활동을 접어야 했다. 김경진 씨의 남편은 그냥 대충 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빵에 갔다 오고, 비속어죠. 빵은 이제 교도소 감옥을 말합니다. 빵에 갔다 오고 굉장히 열렬하게 흔히 투사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결혼한 뒤 김경진 씨는 남편이 드러나는 부분, 즉 이념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인 구호를 외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즉 생활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간극을 안고 있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간극을 안고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 남편은 아주 전형적인 전통적인 가부장으로서 가사와 육아에 대해 전혀 참여하려 하지 않았고 소소한 가정사들, 예컨대 월급을 관리하거나 시댁에 생활비를 드리는 문제 같은 것을 의논하려 하면 그것은 내 영역인데 너가 왜 간섭하냐 이런 식으로 불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친정과 시댁이 모두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김경진 씨는 아이 양육에 도움을 받을 곳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이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면 안 될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 회의에라도 참석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저녁 시간에 아이를 좀 봐달라는 부탁을 남편은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김경진 씨는 2년 넘게 활동을 중단했다가 아이를 데리고도 할 수 있는 방송 모니터 쪽 일을 찾았고 둘째 애를 배에 넣고 큰애는 손을 잡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큰 아이가 7살이 되던 2000년부터는 아이들을 종일반에 맡기고 상근 근무를 시작했는데 참 눈물나는 세월이었다. 어린이집 문 닫는 시간에 맞추어 가질 못하면 7살, 5살 형제는 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렸고 조금 지나서는 아이들 목에 열쇠를 걸어 주었다. 아이들 스스로 집에 와서 문 열고 들어가라는 거죠. 자, 저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글을 쓴 사람과 비슷한 세대입니다. 김경진 씨와 아마 비슷한 세대 같은데 저는 제가 학교 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제 이건 사고방식의 문제인데 저는 유치원에 아침에 제가 데려다 주고 집사람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맞벌이를 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올 때도 제가 주로 자주 데려왔고요. 애들이 아플 때도 병원에도 제가 데려가고 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또 설거지 이런 가사일도 좀 제가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애들이 커서 이제 딸 둘이 컸기 때문에 설거지를 시키고 물론 요즘 학생들이 잘 안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는 알아서 자기들이 병원에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 남편분이 나하고 비슷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사고방식. 물론 저도 그런 아버지를 보고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시대적 상황에 맞게 또 변해야 될 때는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렇게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전업주부라면 또 다르겠지만, 부인 되는 분도 이제 일을 하고 이럴 때는 서로 같이 도와야 됩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 세대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혼할 수도 있고 같이 못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김경진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실제로 자기가 생각했던 남편과 결혼해서 가정에서의 남편의 어떤 이미지, 간극이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좀 굉장히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김경진 씨가 보통 운동권 여자들이 많이 그렇지만 친정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결혼을 하면서 그는 적어도 가부장제적인 제약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 김경진 씨는 남편이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 가부장제사의 성별분업 구도인 생계부양자 남성 또 가사전담자 여성 이런 보수적인 어떤 사고방식 이러한 틀에 자기가 구속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을 통해 그는 이 김경진 씨는 어떤 사람이 공적으로 표명하는 세계관이 그 사람의 일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경진 씨는 이렇게 이제 내면과 바깥이 불일치되는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경험을 들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모습 이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간극을 그러한 거리감을 차이를 이성적으로는 인식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남편 같은 경우의 문제는 이러한 간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간극이 너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고 또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김경진 씨가 가장 안타까워하고 또 좀 굉장히 좀 불만이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또한 김경진 씨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인격의 차원 혹은 남성 일반이 가지고 있는 가부장성이라는 그런 범주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남편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그것도 열렬하게 싸운 사람입니다. 즉 김경진 씨는 윤리학에서 말하는 공약의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경진 씨가 아니고 남편이겠죠. 남편은 윤리학에서 말하는 공약의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원칙에 따르면 어떤 가치에 입각하여 규범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은 그 말을 지킬 책임을 먼저 자신에게 지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데모크라시라고 얘기하던 걸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걸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보면 그 정도의 자기 삶에 있어서 그 정도밖에 유지 못하면서라는 이런 김경진 씨의 말은 민주주의를 세계관의 핵심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교할 때 일상의 모든 관계에서 좀 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기대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독재 권력을 향한 투쟁에서 그처럼 열렬했던 남편의 민주주의는 아내와의 관계나 가족에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유시주와 이희영 씨의 글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라는 부분에서 발췌한 내용. 그래서 이 글에 공감하고요. 물론 저는 남편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열렬한 그런 운동권도 아니었습니다. 생각은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 민주화 운동에 제 이름 알죠? 김동조 제 이름처럼 동조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운동하지는 않았어요. 시위에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같은 세대니까. 그렇지만 저는 집에서 가사일을 많이 도와주고 뭐 병원이든 유치원이든 애들 데려가고 다 했거든요. 이건 생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세대 자체는 물론 보수적인 세대에 들어가는 나이겠지만 그죠?
자, 이 글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학습 길라잡이는 295쪽에 이제 있습니다. 공약의 부담. 우리 여기서 방금 공약의 부담이라는 말이 있죠. 공약의 부담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다른 내용으로 또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대학 진보 끝불 속에 숨은 전근대성. 이거는 이제 박노자 씨의 글입니다. 우리들의 대한민국이라는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대부분의 캠퍼스 곳곳에 붙어있는 대자보 내용만 보면 학생들의 성향을 무한한 진보주의와 반체제성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내부에서 본 대학 사회는 군대만큼 세열적이고 권위주의.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대학생활 해보면 제가 다닐 때는 더 심했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뭐 예를 들어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라든지 너무 권위주의고, 특히 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관계는 학부 과정 때는 몰라요. 대학원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이건 그냥 권위주의적인 게 아니고 완전 봉건주의적인 시대의 어떤 주종관계처럼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그와 관련해서 어떤 교수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비리 이런 게 언론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아직도 지금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 저런 관계구나, 이렇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계속 보면은 무엇보다도 중세적 도제제도의 면모를 띈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상명하달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는, 위에서 명명하고 밑에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런 사적인 추종관계, 이 공적이고 평등한 현대적인 동료 지식인의 관계는 결코 아니다. 교수님이 틀어지고 있는 성적이라는 공적인 권력, 그죠? 이것 때문에 학생에게 충분히 무섭고 위협적이지요. 그렇지만 학생을 불러 혼내줄 수 있는 그 사적인 가부장적 권력은 학교에서 중세적 가문으로 만든다. 호통을 치시는 교수님 앞에서 끝까지 본래의 소신을 지키고 굴복하지 않는 학생을 운동권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지금 시대는 아닙니다. 이 글이 이제 200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교수님 관계가 이 정도는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엄격했죠. 시위를 하던 운동권 학생들조차도 교수님 앞에서는 큰 소리를 못 쳤다는 겁니다.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시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 아무래도 학점 관련해서나 졸업과 관련해서나 앞으로 진로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좀 더 자기가 제자나 학생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덜 권위적으로 자기가 교수 입장이 중요합니다. 교수가 항상 학생들을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자기가 좀 더 민주적으로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교수가 사실 문제죠. 그렇죠? 경찰이 폭력 앞에서도 후퇴하지 않던 이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젊은이들이 교수님이 고함 소리를 듣고 움츠러드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이렇게 뭐 백과 커넥션만 통하는, 백은 아니죠. 뒷배경, 커넥션도 이제 연결, 뭐 인맥, 지연, 뭐 학연 이런, 그죠? 이런 것만 통하는 한국사에서 그 전지전능한 교수님에게 혼나는 것보다도 그 눈밖에 나는 것이 학생에게는 더 두렵다. 이런 교수들 중에서도 엉터리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실력이 있고 연구를 많이 해서 뭐 연구 실적도 충분하고 이런 교수가 아니고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백이 좋다든지 아니면 연줄이 좋아서 친분 관계로 교수가 된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교수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교수가 되니까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유교적인 사조관계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학생이 그 지도교수의 도덕을 유교적으로 흠모하기보다는 실질적 영향력을
주지타산에 맞춰 평가하는 것이죠. 학생 입장에서는 학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려 있으니까, 그죠?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럼 중간생략하고 이 부분 볼까요? 학부생과 교수의 관계에서도 다분히 절대적 권력에 복종하는 논리가 작용하지만 학계에서의 입지가 문제시되는 석박사 과정생들은 심지어 지도교수의 대필 요구를 대필 요구 알죠? 자기가 써야 될 뭐 글이나 논문을 대신해서 쓰게 하는 겁니다. 대필 요구를 고맙게 물음표죠. 받아들여 써줄수록 잘 시켜주겠지라고 얘기할 정도.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그 전남대입니까 어디 자살한 경우도 있었죠. 너무 교수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하고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하고 해가지고 보편적인 진리나 인권, 학리 등을 뭐 배울 때의 그 어떤 이성, 논리지 그런 그죠. 이 학리를 통해서 봉사하기보다는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매달려야 밥그릇이 보장된다는 것은 우리 한국 학계 새싹들의 대학원생들 이제 막 들어온 대학원생들 말이겠죠. 생활의 지혜가 되었다. 진보주의고 도덕적인 지도교수를 만난 행운아도 물론 있겠지만,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이제 많지 않다는 거죠. 보통 이론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부인하는 석박사 과정생들은 바로 그 체제의 말단 구성원으로서 치열한 충성 경쟁에서 이기도록 사력을 다해야 한다. 학생과 교수의 관계에서 사적인 예속성이 강한 한국 대학에서는 학생 간의 관계도 평등 이념이 아닌 전근대적인 연령, 학번 서열과 선배에 대한 복종을 주요 원칙으로 삼는다. 이것도 유교적인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논객들도 많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공적인 사회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적인 호혜적 상호의존 관계만으로는 개인에게 사회 진출과 위치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맥을 재학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이 본격적인 생존 투쟁을 벌이기 전에 사으려는 노력일 뿐이다. 즉 유교적 이념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선배들에게 일단 잘 보이고 성공한 선배와 나중에 먹이사슬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적 선후배 관계의 여러 논리 중 하나다. 예전에 좀 이랬어요. 진짜 교수와의 관계, 선후배 간의 관계.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런 거에서는 많이 벗어났습니까? 네. 형식이야 유교에서 따온 것이지만 내용은 다분히 정실 자본주의의 산물로 보인다. 운동권이라는 조직체에서도 높은 학번이 낮은 학번을 의식화의 대상으로만 보고 당부방침의 일방적인 하달만 존재하는 등 평등의 이념과 철저한 세열화라는 현실이 공존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정실 자본주의적 타산보다는 순수한 전근대적인 연령과 권위의 논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단 민초적 차원의 민주성과 근대성의 부재는 마찬가지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죠? 보면은 자기들끼리는 또 선후배 간에 이런 서열 이런 거 너무 물론 선후배 간 서열이 전혀 없으면 또 그건 곤란합니다. 그죠? 위계 질서가 없으면 안 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지 이게 너무 여기에 이게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말 그대로 비민주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보성과 반체제를 내세우는 대학사회는 실제로 사적인 예속성을 위주로 하는 한국형 정실 자본주의 그런 논리, 정실 자본주의 논리와 상당히 부합하는 하나의 서열과 복종의 체제가 주를 이룬다. 예외도 있지만 이론적인 차원에서 진보를 지향하는 교수와 학생 중에서 일상에서 아랫사람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면 활동적인 진보계에 많이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교수와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보수적인 성향의 교수 학생들은 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서열화하고
강명하달식의 이런 시스템, 민주화 시대에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결코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물론 많이 개선되고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잔존하고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와 그 대학원생 간의 관계도 그 대학원생이 열심히 하고 자기가 논문도 쓰고 뭐 연구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교수가 그걸 제대로 그 학생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한테 아부하고 자기 시킨 대로 말 잘 듣고 그러면 그 사람을 좀 더 키워주고 그 사람에게 수업을 또 준다든지 강의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고, 아무리 그 개인이 열심히 하고 잘해도 자기 눈 밖에 나면 그 제자는 더 이상 자기가 신경 안 쓴다, 수업도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아주 비민주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관계니까 이런 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학 시스템에서 문제입니다. 그렇죠? 교수한테 너무 많은 권위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대학원생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논문이나 연구 실적도 많고 이러면은 그런 어떤 통계를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수업이 돌아간다든지 강좌가 배당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교수가 실력을 행사해 가지고 누구한테 수업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이 이렇게 고쳐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대학원생들이 교수 눈치를 안 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신대로 공부 혹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수한테서 많은 권위를 좀 뺐어야 됩니다. 교수도 수업 열심히 안 하고 연구 제대로 안 하면은 연구 실적 없으면 그 계약 기간, 요즘 계약 교수 많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그 기간 지나서 그 사람도 잘려야 되고 이렇게 돼요. 한 번 교수 되면 영원한 교수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시스템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있을 됩니까? 27분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상 속에 지금 민주주의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정이나 또 대학 내에서의 민주화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마을과 직장에서 볼까요? 구사의 섭속이 잔존하는 공간. 그러니까 옛날 어떤 그런 낡은 어떤 그런 그 관습이 아직 남아있는 공간이 마을과 직장이다 이 말인데, 협회와 위원회, 생활세계의 구체제, 낡은 체제 볼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임주희 씨의 말입니다. 임주희 씨가 한 말을 지금 발췌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임주희라고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거기 이제 붙박이로 있는 사람들 유형이 통장협의회의 통장대표, 그 사람도 센 사람이에요. 일상어입니다. 선거운동하면 제일 먼저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각 단지 분여회를 총망라하고 있는 분여회 연합회 회장, 또 로터리나 라이온스 클럽의 회장 같은 사람들, 지역 내에서 무슨 부동산 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깔렸어요. 대부분 이 말하는 사람의 동네에서 유명한 고깃집이겠죠. 이제 고유명사 말하면 안 되니까. 같은 큰 식당, 조그만 중소기업이랄까, 지역의 기업가, 영어학원 원장, 현재 위원장인 사람은 남편이 무슨 대기업의 이사라고 하는데 학원 위원장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보면 일을 참 추진력 있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관 내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권력의 남용이에요. 남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많아. 자치위원회에서 어디 간다 그러면 사실은 경찰서에서 버스를 빌린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사람은 빌려서 공짜로 뭐든지 안 되는 일도 다 되게 하라. 이거야. 어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스폰서를 끌어와. 그래서 돈도 팍팍 내. 자기가 또 어디 끼워 넣어 주는 거, 이런 것도 계속 흘려요. 자기가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과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흘린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과시를 해요. 항상 누구도 알고 이래갖고 과시를 해. 그리고 자기도 여기저기 끼어 있어요. 자가 이게 이제 일상으로 임주희 씨라는 분이 이제 한 말을 지금 인용을 한 거고요. 그럼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임주희 씨의 구술에서 우리는 주민자치위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공통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정치가들입니다. 조금 속된 말로 그 동네에서 좀 잘 나간다는 거죠. 동네 정치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산가들이거나 관변 혹은 자생단체 대표자들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면 제일 먼저 찍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누구를 안다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다. 이 인맥이죠. 그죠? 물론 이때의 누구는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자신의 인맥을 흘리고 과시한다. 그것을 자본으로 그들은 동네에서 지역으로 또 시에서 도로 네트워크를 넓혀 나간다. 그래서 그들의 명함은 대개 각종 직함으로 빼곡하다. 물론 모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위원을 공개 모집해서 대표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힘을 합해 동네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고 동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이름 그대로 동네 단위의 자치 모델을 만들어가는 사례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방금 앞서 나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기 과시형 이런 구태의연한 옛날식의 이런 어떤 관습이 아직도 마을이나 직장에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유시주와 이희영 씨의 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원론으로는 설득할 수 없다. 자, 이건 최태경 씨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편할 수도 있어. 완전히 바깥의 조직인데 우리는 내부야. 한 조직에 있어. 한 조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솔직히 인간적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걸 가로막는 게 여전히 유교적인 것도 많고 정적인 사회도 많고 우리가 뭔가를 의견을 내세우려고 뭐 하려면 그런 게 가로막힌다고 항상 아는 사이인데 뭐 하면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것이 그 비합리적인 관습과 아직도 번복이 돼서 그것이 즉 소통이죠. 소통이 어렵다는 것. 대화 나누고 뭐 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지. 자, 최태경 씨가 한 말을 지금 인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말과 관련해서 밑에 내용을 볼까요? 최태경 씨는 날마다 얼굴을 마주하는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민주적 가치를 주장하고 설득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인간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힘든 일임을 말하면서 완전히 바깥의 조직인 시민단체 활동을 그것과 대비시켰다. 바깥의 조직이라는 표현은 활동가를 중심으로 일상의 바깥에서 조직되어 주장하고 요구하는 일을 주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단체는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 앞에서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통신요금을 인하하라 이렇게 외치고 돌아오면 되지만 최태경 씨는 오늘 교장과 설전을 벌이면 한 달 이상 그 후유증을 견뎌야 한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교통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 되지만 그는 학교운영위원회죠. 학운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무부장의 논리를 반박했다가 어떻게 나이도 어리고 세율도 낮고 여자인 너가 연장자이고 상관인 더군다나 남자인 내게 그럴 수가 있니? 라는 비난을 들어야 한다. 생활 조직 속에서 개혁, 일상 속에서의 개혁, 어떤 점에서는 독재 권력을 타도하는 투쟁보다 더 힘들다. 구속이나 투옥은 없지만 우리 사회의 비합리적인 관습,
이런 관행에 맞서며 인간적인 갈등을 견뎌내야 한다. 일상의 관습을 거스르는 투쟁은 혈투한 속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투쟁만큼 격렬하지는 않지만 결코 그것보다 쉽지는 않다. 그것은 다른 마음가짐, 다른 능력, 다른 방법론, 다른 어법을 요구한다. 이것도 유시주, 이희영 씨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여기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비민주적인 관습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이 학교 사회에서도 그랬는데 다른 데 어떻겠어요? 그죠? 남성, 여성, 성차별, 그 다음에 어떤 교장이나 일반 선생과의 어떤 위계, 이런 상명하달식의 어떤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화하지만 아직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민주화를 보면은 우리는 완전한 민주주의는 지금 아직 아닙니다. 네? 실제로 뭐 해외에서 통계를 내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선정되더라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걸 보면은 아직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직은 아니다. 네? 이런 게 완전히 이제 민주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실천이 되어야 그때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현재 이 관련해서 학습 길라잡이를 보면은 아까 1번은 제가 말을 했고요. 2번을 보세요. 한국 대학에서 학생 간의 관계가 전 근대적인 어떤 연령이나 학번 같은 서열과 선배에 대한 복속을 주요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생활 조직 속에서의 개혁. 일상 속에서의 개혁은 어떤 점에서 독재 권력을 타도하는 투쟁보다 힘이 들까? 어떤 점에서 힘이 들까? 이게 이제 네 번째 질문. 우리가 지금 텍스트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많이 느꼈죠? 여러분 이제 요 2번하고 3번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대학에서의 학생 간의 관계가 전 근대적인 연령이나 학번 서열과 선배에 대한 복종을 주요 원칙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군대 문화가 아직도 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데 한국 대학에서 지금 아직도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 생활 조직 속에서의 개혁. 일상 속에서의 개혁은 어떤 점에서 독재 권력을 타도하는 투쟁보다 힘이 들까? 네. 이제 운동권에 속해서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더 느낄 수 있겠죠. 그건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래야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들거든요. 이 2번과 3번 중에 여러분은 여기서 제가 또 과제를 내면 지금 과제 5까지 냈습니다만 이제 그 과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해란 글이 분량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텍스트를 잘 읽고 여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또 인터넷이나 여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좀 더 수집해가 여러분이 읽고 거기에 첨부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자꾸 글을 써야지 안 쓰고 우리가 이론만 배우면 안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나도 실제로 글을 쓰지 않으면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제출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고요. 대신에 분량을 많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제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으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번 3번은 과제 제출은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글을 써서 제출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보내세요. 이건 자유입니다. 이거는 이제 필수적인 과제는 아니고요. 2번과 3번 중에서 여러분이 써서 제출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교수님 그 과외에 이제 과제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하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요. 지금 시간이
한 40분쯤 됐네요. 유시민 씨의 강연회를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 하나만 들어볼까요? 네.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이건 저 선전이고요. 끝나고 나서 하나만 듣겠습니다. 아무런 컨텍스트 없이 존재하는 텍스트가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걸로 한번 이 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요. 이 사진은 컨텍스트가 있죠. 작가가 있었고요. 작가가 자기 사진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신문사의 편집진이 그 말을 받아서 컨텍스트를 생산해서 같이 사진과 내보내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그 텍스트를 생산한 사람이 텍스트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또는 본인이 텍스트 생산자가 아무 말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측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조차 거의 완전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정말 우리가 글을 쓸 때 그 글을 쓴 목적, 의도, 그 글에 담으려고 했던 어떤 나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독자로 하여금 짐작하게 해주는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례인데요. 최근에 개봉된 영화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라는 영화, 다큐 영화를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놀라워라. 여러분 이제 오늘 강연 끝나고 그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십시오. vivianmaier.com. 비비안 마이어는 M-A-I-E-R 읽습니다. vivianmaier.com. 이 영화를 만든 다큐 감독이 열어놓은 웹사이트인데요. 거기 가면 수백 장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요. 그냥 이제 거리 사진이 한 5카테고리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화상이라고 해서 좀 나와 있고, 사진이 몇백 장 정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보는 순간 이 사진이 나에게 말을 건다라고 우리가 다 느껴요. 이 사진을 보면 쓰레기통에 든 인형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참 여러 컷을 남겼는데요. 이 작가라고 해야 될지, 작가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만든 사람이에요. 어떤 감정,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어떤 감정이 생겨요. 이 감정은 이 사진이 말을 걸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텍스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게 이 사진을 찍은 비비안 마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카메라는 롤렉스라이라는 카메라인데 뷰파인더가 위에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아래를 보면서 찍는 카메라예요. 주로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15만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는데요. 사후에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것은 자기의 그림자를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자화상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도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화상입니다. 이분이에요. 이건 사진을 좀 키웠더니 좀 흐릿해졌는데요. 거리에 노숙자를 찍은 장면이고요. 이 사진도 뭔가를 전해주죠. 무슨 말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사례가 달리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비비안 마이어라는 여자분은 15만 장의 현상 인화되지 않은 필름을 남겼어요. 프린트가 안 된 사진이요. 어떤 것은 디벨로핑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도 안 된 거. 그냥 롤에 찍은 사진을 촬영한 상태로 롤에 집어넣은 사진, 필름. 그리고 현상은 했지만 인화는 안 한 사진. 15만 장 정도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사진도 어떤 감정을 어떤 이야기를 전해줘요, 우리한테. 근데 뭔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15만 장의 사진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사진이 발견된 과정을 보면 무척 흥미로운데요. 존 말루프라는 젊은 남자가 이제 도시 역사학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활동을 하는데, 시카고라는 이 도시의 옛날 사진이 필요해서 자기 동네에서 이렇게 뭐 쓸데없어진 물건들 경매 처분하는 옥션이 있는데 거기에 가끔 필름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필름이 박스 이만한데 필름이 잔뜩 들은 게 나와서 $380를 주고 입찰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갑니다. 가서 네거티브 필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진이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누가 찍은 사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중에 몇 장을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 사진을 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진이 무슨 뭐 말을 하고 있다. 누구 사진이냐?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누구 건지. 그래서 비비안 마이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비비안 마이어라는 이름은 아니까 검색을 구글링을 해보는데 아무것도 정보가 안 나와요. 그러던 어느 날 2009년도에 부고 기사를 보게 됩니다. 비비안 마이어가 사망했다는 부고 기사. 그래서 사망할 당시에 살았던 집을 찾아가서 그때부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정리해 가기 시작하죠. 그 집에 가봤더니 개인 창고를 빌려놓고 어마어마한 뭐를 수집해 놨어요. 더 많은 필름, 옛날 카메라들, 그리고 잡지와 신문 모아놓은 것들, 온갖 영수증과 뭐 상표와 이런 작동사진 물건들이에요. 수집광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그 과정을 다큐로 만든 영화가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이분의 직업은 평생 동안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간병인이었고요. 결혼도 안 했고요. 어머니는 프랑스 사람,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아버지는 이분은 인생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하고 두 번째로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의 고향을 방문한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두 번째 방문해서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옵니다. 죽을 때도 외롭게 혼자 죽고요. 생전에 단 한 장의 사진도 발표를 안 했고 자기가 왜 그 사진을 찍었는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텍스트에 대해서 아무런 콘텍스트를 남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해석하려면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을 해석하려면 콘텍스트를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찍은 것일까를 짐작하려면 컨텍스트를 찾아야만 돼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거기는 이제 초보적인 비비안 마이어의 생애에 대한 또는 관계에 대한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어떤 행동 양식에 대한 또는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한 여러 증언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봐도 여전히 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예컨대 뭐 여기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만 로드킬 당한 고양이 사진 같은 거예요. 또는 도살장에 실려온 양, 그거는 또 이렇게 영상기로 찍어서 필름을 남겨놨던데요. 동영상 필름이죠, 요즘으로 치면. 운송되어 오는 과정에서 양들끼리 밟아가지고 밟혀 죽은 어린 양의 시체, 이런 것도 찍어놨고요. 저런 노숙자 사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도 많아요. 자화상도 무지하게 많고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사진을 찍었으며 무슨 동기로 이 15만 장이라는 사진을 찍었을까? 그리고 자기 소득을 거의 다 사진 찍는데 바쳤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게 한 열정의 근원은 무엇이었나 등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진 공부를 한 사람인가 아닌가? 또 지금 몰라요. 그러나 사진은 기가 막히게 잘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이 사진은 정말 아름다워요. 비비안마이어.com 그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사진 중에 제가 가장 아름다운 사진으로 이제 뽑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정말 어떤 느낌이 오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도 제가 비슷한 컷이 많은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끝난 직후에 영화 평론가 한 분하고 사진 작가 한 분이 관객들과 대화하는 걸 지켜봤는데요. 이제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사진 작가들은 한 컷을 여러 번 찍죠. 여러 번 찍어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을 골라서 전시를 하는데, 작품을 만드는데,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을 보면 저렇게 한 컷만 딱 찍고 다음 컷으로 넘어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 장 찍지 않았다고요, 같은 장면을. 왜 그렇게 작업했을까에 대해서 막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죠. 그거는 이 사람의 직업을 보면 알잖아. 베이비시터. 소득이 많을 리가 없죠. 주로 찍은 기간이 1950년대와 60년대예요. 시카고, 뉴욕 같은 대도시입니다. 생활은 베이비시터로서
예, 안정적으로 몇 년씩 한 집에서 살 때예요. 그 이후로 이제 주거가 불안정해지고부터는 사진이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찍었지.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왜 비비안 마이어는 한 컷만 찍고 다음 컷으로 계속 넘어갔을까? 필름값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해요. 이게 콘텍스트를 넣어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진들에 대해서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들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사진 자체가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소설가가 이런 장면을 소설에 묘사를 해놨다. 그러면 왜 이런 장면을 묘사했을까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죠. 누가 가지고 있었던 인형일까? 어떤 여자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인형 따윈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버린 걸까? 또는 아직 어린 여자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인데, 데리고 자던 인형인데 아빠의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가정경제가 파산되어서 집달리가 들어와서 가재도구를 다 몰수하고 돈 안 되는 것들을 쓰레기통으로 버렸는데 그때 집달리들한테 집 밟혀서 버려진 인형이 아닐까. 이런 스토리들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컨텍스트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일단 이 정도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을 또 우리가 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시간에서 컨텍스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자, 지금 시간이 오늘 이제 50분이 넘고 해서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수고 많았습니다.